첫 번째 사건, 육아일지. 세리는 요즘 어느 때보다 지쳐 있었다. 출산 후 몇 달 동안 이어진 밤낮 없는 수유와 육아는 그녀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아기가 울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울음으로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세리는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 그녀의 유일한 위로는 아기가 잠든 뒤 부엌 조명 아래 조용히 앉아 육아일지를 쓰는 습관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들을 담아두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그날도 세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다. 낡은 펜촉에서 잉크가 흘러나오자 그녀의 속마음도 함께 흘러내렸다. 오늘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르셨다. 정말 예고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겨우 잠든 아기를 깨우는 건 너무 힘들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글씨는 떨려 있었고 문장 끝에는 작은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다. 이 육아일지를 누구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다음날 반찬 몇 개를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집에 들린 수지는 세리 몰래 주방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보통의 일기장과 다르지 않았고 육아일지라고 쓰인 표지를 보고 그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우리 손주에 대한 기록이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펼쳤다. 그러나 그 안에서 수지가 발견한 것은 아기 육아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가득한 진심이었다. 수지는 글을 읽던 손을 멈추고 한참이나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지? 나는 도와준 건데 왜 저렇게 적었을까? 하지만 세 줄, 네 줄 읽을수록 수지의 눈빛은 하나씩 변해갔다. 충격, 서운함, 분노, 그리고 결심.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일기장을 조용히 덮고 두 장을 찢어냈다. 그리고 찢긴 페이지를 아주 정확한 위치, 즉 세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거실 테이블 정 가운데에 올려두었다. 그것은 말이 아닌 의도적 메시지였다. 나 다 봤다. 그리고 너와 한번 정면으로 붙어보자. 수지는 집을 나가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 짓는 미소였다. 세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테이블에 올려진 찢긴 종이를 보고 저릿한 전율을 느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일기장에 손을 얹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어머님이 읽으셨다. 그 순간부터 수지와 세리의 관계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전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첫 수를 두고 있었다. 두 번째 사건, 어린이집 전투. 세리는 오래전부터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집에서 7분 거리, 산책로만 건너면 보이는 깔끔한 건물과 조용하고 따뜻한 교사들, 아기 발달에 맞춘 프로그램까지 어느 것 하나 마음에 걸리는 구석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자만 120명이라는 현실이었다. 그래도 세리는 매달 대기 순번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리가 점심을 준비하던 중 문이 열리며 수지가 예고 없이 들어왔다. 세리는 불편했지만 웃으며 맞았다. 어머님 오셨어요? 차라도 드릴까요? 그러나 수지는 바로 본론부터 꺼냈다. 세리야, 어린이집은 어디 보내려고 하니? 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집 근처 국공립 생각 중이에요. 환경도 좋고. 그러나 수지는 말을 끊듯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지. 우리 동네 사립이 훨씬 좋아. 민수가 어릴 때도 거기 다녔고 선생님들도 오래 계셔서 믿음직해. 세리는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근데 거긴 너무 멀고 등하원도 힘들 것 같아서요.
수지의 표정은 단단해졌다. 너희는 아직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육아 경험이 없잖아. 엄마가 정해주는 게 맞아. 그 말은 세리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자마자 말했다. 어린이집은 엄마가 말한 대로 하자. 마침 자리 하나 남았대. 세리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님이 원장님이랑 통화하셨어.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응, 이미 다 얘기돼 있어. 세리는 깨달았다. 수지는 이미 원장과 통화의 자리를 잡아놓았고 민수의 마음까지 움직여 놓았다. 다음 날 아침 세리가 아기를 안고 나가려 할 때 수지가 전화를 걸었다. 아기는 내가 데려다 줄게. 너는 집에서 쉬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 세리는 깨달았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통제였다. 그날 오후 세리가 확인한 국공립 대기 순번은 2칸 올라 있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결정권은 이미 그녀에게서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수지의 2번째 승리였다. 3번째 사건, 생일 파티 파동. 민수의 생일을 일주일 앞둔 날, 세리는 조용한 생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가 좋아하는 장어구이를 직접 손질해 주려고 레시피 영상을 찾아보고 아기를 재우는 틈틈이 연습까지 해두었다. 하지만 이틀 뒤, 세리는 가족 단톡방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 민수 생일이잖아. 다들 시간 괜찮으면 우리 집에서 파티하자. 음식은 내가 준비할게. 그 방에는 세리가 모르는 친척들 1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리는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퇴근한 민수에게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생일 파티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자고 하시더라. 괜찮지 않아? 그 말에는 내 생일인데 엄마가 준비해준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세리는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았다. 생일 당일 수지의 집은 이미 떠들썩했다. 모인 친척들은 모두 수지 주변에 몰려 역시 수지 언니가 최고야 라고 칭찬했다. 세리는 아기를 안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수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세리가 요즘 아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서 이번엔 내가 다 준비했어. 세리가 좀 여리잖아. 그 말은 배려가 아니라 세리를 무능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케이크 촛불을 끄고 모두가 박수를 치는 와중 민수가 수지에게 안겨 말했다. 엄마가 최고야. 역시 엄마 없으면 안 돼. 세리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굳어버렸다. 그럼 나는 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말했다. 오늘 좋았지? 엄마가 다 해줘서 편했어. 세리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자신은 주체가 아니라 손님이었다. 그리고 그 파티는 수지가 세리를 공개적으로 제압한 장면이었다. 4번째 사건, 찬장 사건. 생일 파티가 끝난 어느 일요일 수지는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또 예고 없이 집에 들렀다. 그날 세리는 아기가 열이나 병원에 다녀온 직후라 집은 엉망이었다. 설거지는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이 널려 있었다. 수지는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훑어보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세리는 속으로 빌었다. 오늘만큼은 반찬만 두고 가셨으면. 하지만 수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찬장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시들어 있는 채소를 들고 말했다. 어머, 이건 벌써 시들었네. 세리야, 이런 건 애 먹이는 집에서 잘 관리해야지. 그 말은 세리의 가장 깊은 불안과 자책을 찔렀다. 세리는 늘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부족한 엄마인가? 수지의 말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버렸다. 세리는 조심스레 말했다. 요즘 아기가 아파서 정리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자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이고, 애
내 엄마가 이래서야. 그 말은 세리의 마음을 베는 듯했다. 바로 그때 수지는 그 채소를 사진으로 찍었다. 내가 버릴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혹시 헷갈릴까봐 기록해두려고. 그러나 세리는 알았다. 그 사진은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수지는 싱크대에 물을 3개 틀어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놔도 어려운데. 그날 밤 세리는 아기를 재우고 화장실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다. 부엌 문만 열려도 심장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수지는 세리의 가장 중요한 영역, 집과 엄마라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었다. 5번째 사건, 돌잔치 전쟁. 돌잔치가 다가오자 수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리는 가족끼리 조용히 식당에서 소규모로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수지는 단호했다. 우리 집 첫 손주인데 어떻게 조용히 하니? 호텔 대연회장에서 해야지. 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담도 되고 조용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수지는 이미 말했다. 호텔 예약 다 해놨어. 너희는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그 말은 너희 의견은 필요 없어 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수지는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말했다. 세리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내가 거의 다 준비해.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마음이 약해서 많이 힘들어해. 그 말은 세리를 무능하고 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프레임이었다. 돌잔치 당일 연회장에는 세리가 모르는 친척들이 가득했다. 모두 수지를 칭찬했다. 수지 언니가 다 준비했다며? 역시.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수지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고 가운데에 섰다. 세리는 옆으로 어머 사진 좀 웃어봐. 세리는 엄마 자리마저 빼앗긴 기분이었다. 돌잔치가 끝날 무렵 민수는 말했다. 엄마 덕분에 진짜 좋았어. 수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확실한 승자의 미소였다. 세리는 조용히 느꼈다. 자신이 철저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6번째 사건, 이사 압박, 마지막 일격. 돌잔치 이후 세리는 작은 소리에도 불안해졌다. 아기 울음소리에도,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시기 수지는 민수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너 여기서 살기 힘들지? 내 집 근처로 이사 오면 얼마나 좋아. 어린이집도 가깝고 병원도 가깝고 네 직장도 가깝잖아. 수지는 이미 부동산 상담까지 끝낸 상태였다. 내가 본 매물 2개 있어. 이번 주에 계약하면 돼. 민수는 지쳐 있었고 그 말에 쉽게 흔들렸다. 그리고 세리에게 말했다. 세리야, 우리 이사하자. 세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자신이 선택한 유일한 공간인 집마저 뺏기는 순간이었다. 세리가 반대하려 하자 민수는 말했다. 제발 좀 협조해줘. 엄마도 편해야 하고 우리도 도움 받아야 하잖아. 그 말은 세리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이사날 짐이 모두 수지의 집 근처로 옮겨졌을 때 세리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공허했다. 이사 정리를 도우던 수지는 세리에게 다가와 말했다. 세리야, 너를 싫어한 적은 없어. 하지만 이 집은 누군가 중심을 잡아야 해. 그리고 그건 항상 나였어. 수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집안이 제자리를 찾았네. 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모든 전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이 싸움의 승자는 감정이 격한 사람도 눈물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 승자는 사람을 알고 판을 짜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수지였다.